영도와 100도 사이 AI 기술의 온도를 확인하는 시간, 기술의 온도 한정현입니다. 요즘 AI 서비스 활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셨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챗 GPT나 AI 서비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성장과 침체를 반복해오면서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게 된 AI의 긴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독실입니다. 이독실 평론가께서는 네. 평소에 과학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AI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소개를 해주시게 됐는지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건 항상 사람의 의식이었어요. 의식이 네. 어떻게 발현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전기 신호가 시냅스가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살짝 찾을 수 있게 된 계기가 사실 놀랍게도 AI 연구랑 같이 괴를 함께 했거든요. 다른 분들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얼마나 이게 가능한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이전에 알파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한 부분에 제한됐었다면 뭔가 창조를 한다는 거는 과연 신경망 방식으로 될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되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조금 저는 이제 활용보다는 원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도 결국엔 사람이 어떻게 의식이 발현하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또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내가 감탄하게 된 것들을 공유하면서 AI에 관련된 강의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평론가님께서는 현재 AI 기술의 온도에 대해서 0도와 100도 사이 중에 어느 정도에 있다라고 체감하고 계세요? 체감으로는 한 45도 45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절반도 안 왔네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까지 온 것도 어마어마한데 네. 사실 이제 100도를 맥시멈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초지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거기까지는 아직 가려면 좀 멀었거든요. 근데 45도를 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네. 우리가 42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42도 넘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금방 이제 익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살짝 넘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AI가 없어졌을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수많은 산업들이 돌아갈 거냐, 못 돌아가거든요. 뜨겁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지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AI가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있는 수준, 그렇죠? 앞으로는 그게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미 보시는군요. 너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럼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네. 등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AI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계산기라고 하는 것이 나온 다음부터, 아니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기계를 좀 더 고도화시키게 되면 사람처럼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아는 그 튜링 머신입니다. 네. 앨런 튜링이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머신이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대화를 술술술술 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의식이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지능이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우리 한정현 아나운서님이 AI가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어떻게 라고 한다면 확신하시죠? 확신은 못하죠. 네. 믿음인 거죠. 네. 심지어 내가 내 의식이 진짜인지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매트릭스 맞죠, 영화처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과거부터 있었고 좀 놀라운 하나의 퀀텀 점프 같이 튀어나온 개념이 뭐냐면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자의식이 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예. 다 구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서 상대방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의식이 있는 것처럼 지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앨런 튜닝입니다. 네. 그러면서 56년에 굉장히 중요한 다트머스 회의가 열려요. 거기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AI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나옵니다. 굉장히 AI라는 단어도 오래됐네요. 그렇죠, 오래됐죠. 가장 유명한 건 제 세대에서는 사실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AI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미래 이야기였어요. 그냥 SF에 나오는 것들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AI를 구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50년대 60년대의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해상도로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였는데 바로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두 가지 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데 하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거고 하나는 신경망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알고리즘 방식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경망 방식은요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 신경망이랑 비슷해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태어났을 때 되게 백지 상태예요. 그런데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가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우리가 뭔가 개념을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알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학습을 했지?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백지 상태에서 자기가 학습을 통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경이 하는 거잖아요. 신경망 방식의 알고리즘 자체는 57년에 이미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두 줄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줄기로 계속 연결이 됐었습니다. 돼 있었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딥러닝, 예. 인공신경망 이 방식이 과거에는 계속 잘 안 됐었어요. 사실 네. 파라미터 수가 적었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사실 어떤 과학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창발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적당하게 파라미터가 100개, 1000개, 10,000개 있을 때랑 갑자기 1000만 개 이상이 될 때랑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그냥 질적인 성장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경망 방식도 가능하구나 하면서 쭉쭉쭉쭉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대부분 신경망 방식, 인공신경망이라고 하죠. 그 딥러닝 방식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AI가 두 번의 겨울을 이제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기대가 꺾이고 또 연구와 투자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사실 이게 잘 안 됐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그 파라미터 수를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신경망 방식으로 모사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들어오는 인풋 신호들을 그냥 곱하고 더하고 그다음 다음 단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신경이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더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컴퓨터의 어떤 논리 회로가 XOR이라고 하는 게이트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컴퓨터의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트랜지스터의 행동을 모사를 못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니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서 학습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첫 번째 겨울을 깬 거는 뭐냐면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두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그걸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왔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냐, 학습 어떻게 시킬 거냐, 앞에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거꾸로 들여다보면서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꾸는 방법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왔죠. 근데 또 다시 또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컴퓨팅 파워로 잘 되지도 않는 이걸 연구하는 것보다 사람이 엑셀을 써가면서 사람이 직접 포토샵을 사용하면서 사람이 직접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돈이 몰리지 않게 되고 이제 근본적인 한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두 번째 겨울이 길게 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좀 효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하면 되지. 왜 굳이 인공신경망을 시켜 굉장히 뭐 잘 될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깨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건가요? 이미지 인식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컴퓨터들끼리 해서 요게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뭐 예시를 들자면 요게 지금 버스 사진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지금 한 2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도 티라노사우루스 굉장히 잘 만든 모형을 줘도 그거라고 생각하고 폭신폭신한 인형을 줘도 티라노사우루스인 걸 알고 그림을 그려줘도 알아요. 컴퓨터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손을 봐라, 손의 크기의 비율을 봐라, 꼬리의 길이를 봐라, 어떤 형태를 봐라라고 지금까지 모든 팀들이 그렇게 해왔었는데 갑자기 나는 그런 걸 별로 가르친 적은 없고 그냥 샘플들만 줬어요. 이거 티라노야? 뭐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강아지야? 이건 버스야? 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가지고 알아서 스스로 마치 아이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학습을 됐었던 그런 신경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참가팀이 대부분 그 방식을 사용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대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런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대부분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70년이 넘는 이 AI의 역사에서요. 뭔가 결정적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대중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알파고 사건이죠. 네, 이세돌 맞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그렇죠. 그때 한 번 이겼었죠.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알고리즘 상의 어마어마한 핵심적인 게 그때 나왔다가 아니고 대중의 관심이 AI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에 몰렸다는 거. 바둑이
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다곤 하지만 사실 사람도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지 않잖아요. 직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름의 직관을 가지고 미리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도 짤 수 있을까? 워게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중의 관심이 시작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는 사실 챗GPT가 출시가 되는 거죠. GPT가 제너레이티브, 그리고 P는 프리트레인드. 마지막에 T가 뭐냐면 트랜스포머입니다. 갑자기 그 로봇 트랜스포머 말고. 그러니까 변환시켜주는. 그렇죠. 그게 건가요? 뭘 변환시키느냐라는 건데 네. 사실 그건 이름만 보면 이해하기는 어렵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구글이 2017년에 썼던 논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17년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도 안 됐네요. 그렇죠. 네. 그때 나왔었던 그 논문의 제목이 All you need is attention. attention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이전까지도 대화를 하는 챗봇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고리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토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해요.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AI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대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하나씩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이 길어지다 보면 주어가 꼬이죠. 뭐였는지가 꼬여요. 우리 사용자가 AI랑 대화를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이런 걸 원해라고 처음부터 명령을 내리고 시작했는데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맥락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어텐션 알고리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요한 것들, 수학적 중요도가 높은 것들, 지금 대화의 맥락에 연관되는 중요한 것들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논문을 냈잖아요. 또 구글이 계속 그때 AI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심각하고 이걸 갖고 돈을 받으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오픈 AI가 먼저 출시를 탁 해버린 겁니다. 그럼 기술의 차이는 크지 않았나요? 사실 구글이 더 높았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초반에 나왔을 때. 네. 그런데 오픈 AI가 딱 냈는데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관심을 받아요. 5일 만에 100만 명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씁쓸하죠. 그랬을 때 이제 오픈 AI가 지금의 어떤 확고한 위치를 점했다. 그런데 AI가 그 전에도 존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챗GPT가 폭발적으로 AI의 발전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인이 접할 수 있었던 건 이때가 사실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구글 내부에서도 챗GPT보다 좀 더 성능이 어떤 부분에서 우월한 모델들을 갖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 챗GPT가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것도 이제 뒷이야기가 살짝 있는데 사람이 학습을 끝낸 다음에 챗GPT 대답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차후 학습을 해서 이제 튜닝을 하게 돼요. 그걸 누가 하냐면 케냐, 탄자니아 이런 데 있는 영어권 사람들이 굉장히 저렴한 그 돈을 노동력으로. 받으면서 챗GPT가 했던 수많은 대답을 보고서 이게 좀 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더 사람 입맛에 맞는 것 같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마지막에 미세 튜닝을 해서 완성도 높게 처음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한 걸 한 번에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부족하나마 일단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장을 처음에 딱 점유하고 나가니까 지금도 우리가 얘기할 때 LLM이나 AI라고 챗봇이라고 안 하고 챗GPT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오픈해서 내가 쉽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챗GPT가 탄생하기까지가 이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모방해가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그게 맞을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보였어요. 충실하게 과연 계산을 했느냐, 계산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어려운 계산 일부러 막 시켰습니다. 네. 근데 얘가 거짓말하게 딱 걸린 거예요. 컴퓨터도 충실하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는 툴을 가지고 개발자가 보고서 자기도 놀란 거예요. 얘가 거짓말을 하네? 충격적인데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거를 대답해라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사람을 모사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AI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몰아붙이면 이렇게 돼요. 올해 나왔었던 논문은요. 감정, 프로그램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사실 우리가 LLM을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상담으로 사용했어요. 그렇죠. LLM에게 네. 나 직장 상사가 무슨 일 있었고 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 했고 친구는 나한테 뭐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극티가 돼서 대답해 주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편의되어지길 바라겠죠. 그럼요. 애플을 원하죠. 그러려면 얘는 LLM 내부에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 화자가 우리 사용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있겠구나라는 거를 추론하고 맞춰서 자기의 답을 튜닝을 해서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AI가 사람을 모사하도록 충분한 파라미터를 줬더니 놀랍게도 창발성이 나타나더라. 우리 뇌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대상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깜빡깜빡 속습니다. EU에서 이야기했었던 AI 액트 이런 데서도 얘기합니다. 사람인 척하는 AI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못하게 해요. 네. AI인 걸 계속 얘기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나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활용을 할 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약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